23장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빛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직진, 반사, 굴절과 같은 현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분산과 편광이라는 현상을 새롭게 배우고요. 특별히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 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울과 렌즈에서 다양한 거울의 조합, 그리고 다양한 렌즈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결상이 되는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사와 굴절 이렇게 있는데요. 빛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경계면에서, 특별히 경계면에서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그림을 보면서 하죠. 자, 이 부분을 경계면이라고 합시다. 경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번과 2번 물질이 있는데 1번과 2번 물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계면으로 들어오는 빛은 어떤 경우는 반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꺾여져서 나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성질이냐?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반사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죄송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죠. 이러한 것을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계면에서 빛은 굴절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꺾여서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굴절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해서 여기서 n1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 매질의 굴절률, sin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의 사인 값, 그 다음에 n2는 두 번째 매질의 굴절률, 그 다음에 sin 세타 2는 굴절각의 사인 값 이렇게 곱한 것은 항상 같습니다 라고 하는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굴절의 법칙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면에서는 첫 번째 반사도 하고 두 번째 굴절도 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이런 성질은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빛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네, 빛을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파동광학의 분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파동으로 빛이 했던 파장을 람다 1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매질이 다른 매질로 들어갔을 때 파장이 람다2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성질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파장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파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짧아지기도 하죠. 이런 것의 첫 번 경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물결파다. 그래서 물결파 투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어떤 평면파를 만들어 줘서 평면파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부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통 안에다가 두께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판 같은 것을 올려놨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했을 때 얘가 꺾여져서 물결파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져서 물결이 진행을 할 때에 꺾여져서 진행하는 것의 물결의 파장, 마루와 마루 사이의 그 파장의 간격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텐데요. 이렇게 어떤 매질의 굴절률이 큰 쪽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장이 바뀐다.
라는 것이 있죠. 그럼 이렇게 파장이 바뀌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에서 다른 것도 바뀝니다. 자, 이것은 무슨 식입니까? 파동의 속력이죠. 원래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분의 파장하게 되면 이게 파동의 속력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동수의 역수이니까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여기에서 속력은 F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바로 파장만 변하기 때문에 파장이 줄어들게 되면 속력이 줄어들게 되고 파장이 증가하게 되면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빛의 성질 중에서 바로 속력이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속도가 바뀌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굴절율을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더 쉽게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그림처럼 꺾여져서 진행하는 것을 굴절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축구를 하게 돼도 공이 진행하다가 어떤 돌에 맞아서 굴절을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굴절률의 근본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도의 비입니다. 무슨 속도냐? 빛이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속도와 빛이 어떤 매질에서의 진행하는 속도의 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굴절률의 근본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나왔던 스넬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꺾이는 정도에 대한 사인값, 각도로 표현한 것은 이 느려지는 정도와 정확하게 희한하게도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의 정의는 어떤 매질의 속도분의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분의 그리고 진공 중의 속도의 비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굴절률의 값은 항상 바로 1보다 큰 값을 갖죠. 그 이유는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는 항상 진공에서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굴절하게 되면, 다시요. 속력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왜 꺾이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이렇게 자동차 바퀴 모형이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가 진행을 하다가 진흙탕, 여기를 진흙탕이라고 보죠.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빠진 바퀴는 더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은 바퀴는 빠르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어떤 것만 설명해 주냐면 바로 속력이 느려지면 상대적으로 꺾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1번 빛과 2번 빛이 왜 항상 같이 다녀야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같이 다닐 수 있죠. 그것은 하나의 파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파면은 같이 얘가 두 개의 같이 시작한 점강원에서부터 시작한 또는 어떤 빛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한 같이 시작한 놈들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빛이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도의 비 때문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세타1 대비 세타2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글래스에서의 굴절률이 에어에서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글래스에서부터 에어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꺾여서 세타2가 더 크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나가는 이렇게 광선을 그려보면요. 처음에 1번 입사했을 때와
그 다음에 3번 나갔을 때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평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과연 왜 꺾일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최소 시간의 원리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 자연 현상들, 모든 물체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어떤 A라고 하는 위치에서 B라고 하는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줄 안다라고 하는 원리죠. 얘가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어떤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경로를 선택할 줄 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이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 시간의 원리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가 굴절률이 커지면 같은 경로를 이렇게 길게 이동하는 것보다는 얘가 짧은 경로를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빠른 시간에 이 클래스를 지나갈 수 있고 원하는 B라고 하는 위치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을 갖다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기억해보고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공기입니다. 공기는 굴절률이 1.00029 정도로 거의 1에 가깝죠. 수점 넷째짜리에서 한 3 정도가 진공에서의 굴절률과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의 굴절률을 1이다 놓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탕으로 보면 설탕물이 30%일 때보다 80%일 때가 더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크면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둬야 하는 굴절률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물의 굴절률은 1.33 정도 되고 유리의 굴절률은 약 1.5 정도가 됩니다. 가장 큰 굴절률을 한번 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약 2.4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사의 법칙도 있지만 굴절의 정의라고 봅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꺾이는가라고도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굴절의 정의는 네, 바로 뭐라고 했어요? 속력의 비다라고 해서 매질에서의 속력의 비,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 그것을 바로 굴절률을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굴절에서 특별한 현상인 색분산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프리즘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리즘에 백색광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백색광을 갖다 색칠해 버렸네요. 네, 백색광을 갖다가 통과시켜 봤을 때,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서 변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색분산이라고 합니다. 네, 색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색깔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여기는 뭐 RGB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마다 굴절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색깔마다 즉 원래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에 따라서 바로 변하는 파장의 변화율이 달라진다. 즉 속도의 느려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색깔마다 느려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굴절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을 갖다가 비교해 본 값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든지 파장에 따른 굴절률이 이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 분산입니다. 여기 보면 뭐 퓨즈드 콜즈 또는 뭐 아크릴 또는 크라운 글래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수정, 뭐 아크릴, 그 다음에 이거는 유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퓨즈드 콜즈라고 하는 건 순수한 수정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장이 커질수록 이렇게 파장이 길어질수록 즉 파랑에서 초록, 초록에서 빨강, 빨강색으로 갈수록 굴절률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덜 꺾이게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위쪽으로 덜 꺾였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라색일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또는 진동수가 클수록 얘네들은 매질 안에서 느려지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전반사 현상은 원인은 똑같죠. 원리는 똑같죠. 바로 스넬의 법칙이에요. 스넬의 법칙. 그런데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은 뭡니까? 바로 매질이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죠.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반사와 굴절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 말 그대로 바로 굴절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반사한다 라고 하는 게 전반사죠. 그것은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매질이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입사각에 비해서 입사각이 어디죠? 검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훨씬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각을 점점 늘려주게 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바로 90도에 이르는 게 더 빠르게 됩니다. 입사각은 90도가 되지 않았는데 굴절각은 90도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러한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임계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부터 조금만 더 입사각을 늘려주게 되면 바로 이 계속 진행하는 굴절 광선은 볼 수 없고 반사하는 광선만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반사 현상입니다. 이때 임계각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익혀두는 게 중요하죠. 임계각 조건은 바로 스넬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요. 스넬의 법칙에서는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sin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사매질 여기를 입사매질로 보고 N2 sin 세타 2 여기를 바로 굴절 매질로 본다면 그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를 바로 임계각이라 부른다고 했죠. sin 90이면 1이 되기 때문에 n2만 남고 그래서 sin 세타 c는 임계각은 n1분의 n2 이렇게 되죠. 이때의 세타 c를 아크사인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임계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각은 이 세타 c보다 항상 크게 입사만 한다면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현대 산업 사회에서 꼭 정보화 사회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옵티컬 파이버입니다. 광섬유. 광섬유는 이렇게 내부에서 섬유 내부에서 전반사에 의해서 빛이 진행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죠. 이 빛에다가 우리는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디지털 정보인 1010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뭐 실제로 모듈레이션에서 켰다 껐다를 매우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도가 뭐 1기가다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가 1010 데이터가 1초에 1기가만큼 켜졌다 꺼졌다 10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이 전반사를 이용한 빛의 전송에 대한 요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숙제를 내드릴 것 같아요.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식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어와 클레드가 있는데요. 광섬유에는 이렇게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것을 앞에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의 원통형으로 이제 단면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즉, 요 넓은 부분이 클레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부분의 좁은 부분이 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글모드 광섬유라고 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장거리 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는요. 이 전체가 약 125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요 코어는 약 8에서 1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두꺼운 사람은 한 50에서 100 정도, 100 마이크론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빛을 우리는 보내고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굴절률 차이를 보면은요, 이 코어가 클레보다 아주 조금 커요. 0.0 몇 정도 이렇게 아주 조금 정도 차이 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편광과 반사가 나왔습니다. 편광이라는 말, 여러분들 편광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편광판, 편광필름이라고 하죠. 어떤 방향으로 놓았을 때는 뒤에가 아주 잘 보여요. 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놨을 때는 아주 껌껌하게 해서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빛의 편광 성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판을 편광판이라고 하는데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을 뜻해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생겼죠.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서로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는 또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횡파가 전자기파잖아요. 이때에 전기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편광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전기장은 X, Z 평면 내에 놓여 있고 그 S, Z 평면에서 진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기장이 진동하고 있는 것을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자기장이 진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편광된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편광된 빛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편광되지 않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오는 빛은 편광된 빛이 아니죠. 보통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은 무편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광 필름을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의 편광 방향을 선택해주는 필름이에요. 무편광된 빛이 어떤 편광 필름을 하나를 통과하게 되면 한쪽 방향의 편광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또 다른 필름을 갖다가 놓는데 그 또 다른 필름을 수직 방향으로 놓게 되면
이 빛은 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옵니다. 자, 이러는 것을 편광 또는 편광현상이라고 하고 편광필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이 기하과학에서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바로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브루스터 앵글이 굉장히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브루스터 앵글이란 전기장이 수직 편광 성분만 반사하는 각도이다. 무슨 말이지? 희한하죠? 수직 편광이라고 성분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의 편광 성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랜덤하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특별한 성분으로 전기장이 진동하는 그 빛만 반사하는 각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낚시 참 유행인데 낚시를 하게 되면 저기 멀리서 보이는 수평선에서 잔잔하게 보이는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쁘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살 다 타죠. 근데 그때 오는 빛은요, 때로는 편광된 빛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직 방향으로 편광된 빛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쓸 때 그런 경우에는 편광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빛을 감쇄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런 편광 선글라스는 이런 낚시 뿐만 아니라 등산할 때도 많이 쓰죠. 또는 우리가 스키 탈 때 이럴 때도 편광된 고글을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빛을 감쇄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서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음영을 해 놓은 것은 결과이고요. 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이 브루스터 앵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요 두 가지 표현을 이해하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여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라고 해서 수직편광, 그 다음에 화살표는 우리가 수평편광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입사하는 쪽을 보게 되면 점과 화살표가 둘 다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직과 수평의 편광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이 밑에를 보세요. 굴절된 것을 보면 굴절된 것은 어때요? 네,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다 나타날 수 있거나 또는 수평만 나타나기도 하고, 자, 특별히 반사하는 걸 보세요. 반사하면 수직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사는 수직, 점들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요 아래에 있는 이 물질을 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을 유리이긴데 유리를 하나의 편광 제조기 또는 편광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과연 여기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 놓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입사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평면. 자, 입사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입사광선, 그리고 그래서 나가는 반사광선 또는 굴절광선, 이 세 개의 광선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평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화면이 하나의 입사평면이 되게 되겠죠. 종이면 이것이 입사평면입니다. 이 평면하고 나란한 것이죠. 나란하게 지금 이렇게
그쵸? 평면과 나란하게 진동을 하고 있는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수평편광이라고 하고요. 이 평면과 수직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진동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수직편광이라고 사람들이 즐겨 부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실제로 관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 눈이 있어요. 눈썹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눈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정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내서 보면 화면의 왼쪽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저쪽 위에 햇빛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된 표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반사되는 광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한쪽으로 편광된 빛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조건은 딱 이럴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럴 때라고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입사각과 그 다음에 굴절각의 합이 90도가 될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입사각을 브루스터 앵글 해서 세타 B라고 표현을 한 거고 굴절각은 세타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활용해서 스넬 법칙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스넬 법칙에서 입사각을 세타 B라고 놨고 굴절각을 세타 R.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세타 B와 세타 R의 합은 90도니까 세타 R이라고 하는 것은 90 세타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90 세타 B는 코사인 세타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 B는 N1분의 N2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B라고 하는 것은 아크 탄젠트의 N1분의 N2가 되고요. 그래서 N1을 공기라고 본다면 거의 1과 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아크 탄젠트 세타 B라고 하는 브루스터 각 조건이죠. 이 브루스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반사 조건이랑은 달라요. 전반사 조건은 임계각보다 크기만 하면, 입사각이 크기만 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졌죠.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보다 큰 것이 아니라 꼭 이 각도일 때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4단원과 5단원은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거울과 렌즈를 이용해서 다양한 광학기기를 우리는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일 아침마다 보는 화장실에 있는 유리거울 또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보면 좀 특이한 거울이 있죠. 좀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거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 가장 간단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광학기기죠. 이런 것들은 빛의 기하광학적인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직진, 반사, 굴절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작은 것을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유용한 제품들을 만들어 쓰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어떤 물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은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보고 있는 거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 뒤편에 정말 멋진, 저는 정말 예쁜 한 사람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은 실제 나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한다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물체에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그 물체에 부딪힌 것들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할 때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눈에서는 그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보는 물체를 보면 우리는 그 물체가 거울 속에서부터 빛이 오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음, 그림을 보면 여기 O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는 점이네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선 O라고 쓴 것을 우리는 물체 거리라고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물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광학기기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직선 거리가 되고요. 자, 물체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오는데 거울을 맞게 되면은 거울에서는 반사돼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죠. 이때에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반사 법칙은 뭐였어요? 입사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와 그 다음에 반사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이 두 가지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반사 광선을 연장한 뒤편에 그 물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 물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울에서부터 이 상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상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거리.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평면 거울에서는 어때요? 물체 거리와 상거리는 항상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체 거리를 오브젝티브, 상거리를 i라고 하면 O-i는 항상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왜 썼느냐 하면 사실은 플러스로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5 플러스 i는 0. 근데 이 i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실제로 이 뒤까지 가서 상을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사돼서 온 것을 연장해서 가상의 공간에 상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허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허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쓰는 약속이 있어요. 자, 기하과학에서는 유감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도 그렇고요. 뭐 물체거리, 상거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정하는 규칙. 자, 오늘 처음 한 가지 규칙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실제 광선이 즉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램프에서 오는 실제 광선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모여서 만든 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실상이라고 하고 실제 광선을 갖다 연장해서 만들어진 상이 있어요. 그것을 허상이라고 하는데 허상의 경우에는 항상 마이너스를 쓰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이 공식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오브젝티브 거리와 이미지 거리는 같다. 어느 경우에? 네, 평면 거울의 경우에. 근데 그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바로 반사의 법칙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즉 광선이 지나가는 경로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는 구면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면 거울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왼편을 한번 보세요. 왼편을 보면 이것이 무슨 거울입니까?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 그런데 오목 거울에서 비치는 비춰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이 있는데 손의 모습은 엄청나게 큽니다. 네, 보이나요? 가까이 있는 손의 모습은 엄청나게 크게
커요. 그런데 저 뒤편에 여기에 바로 벤치를 한번 보세요. 벤치는 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실제 벤치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많이 뒤에 보세요. 저쪽 많이 뒤쪽을 보게 되면 어이쿠, 나무가 이게 나무도 거꾸로 된 것 같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큽니다. 어, 자, 되게 희한해요. 오목거울에서는 비춰지는 상들의 모습이 언제는 똑바로 보이기도 하고, 언제는 거꾸로 보이기도 하고, 언제는 거꾸로 된 게 엄청 커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음.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볼록 거울을 한번 보죠. 볼록 거울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것을 말하는데 지금 상을 한번 보죠. 여기에 있는 자, 거울 이게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어떤 코너길에 잘 보이죠. 보면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나무도 있고 뒤에 있는 건물, 저 뒤에 있는 자동차, 뒤에 있는 아주 큰 아파트도 있는데 어때요? 얘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같아요.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넓게 보인다라는 것은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이즈가 전부 다 작게 보인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거꾸로 된 게 한 개도 없네요. 네,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 자, 정리해보면 뭐 오목 거울에서는 어, 확대된 적립 실상 또는 축소된 도립 실상 또는 축소된 네, 확대된 도립 실상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좀 어렵죠? 어, 자, 그런데 볼록 거울에서는 항상 축소된 도립 허상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거울 공식이기도 해요. 거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지는데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입니다. 여기서 5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티브 거리, i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거리, 자, 물체 거리와 상거리였죠. 그런데 새로 나온 게 있네요.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체마다 다 초점이 있는데, 아니죠. 물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거울마다 다 오목하고 볼록하다면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점과 이 표현이 되는데 정확히 초점을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까 평면 거울이 있었어요. 이 공식에다 일단 대입해볼까요? 평면 거울은 갖다가 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그럼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뭐가 됩니까? 0분의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은 i분의 1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는 마이너스 i. 아까 우리 평면 거울에서 봤던 그런 관계네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5라고 하는 건 물체가 있는데 상은 바로 물체 거리와 상거리는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허상이 반대쪽에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이 거울뿐만 아니라 렌즈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5분의 1 플러스 i분의 1은 f분의 1. 이거 하나밖에 안 쓰이니까 이 공식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또 m이라는 걸 썼네요. m은 뭐냐면 매그니피케이션에서 배율이에요. 그리고 그 배율은 오브젝티브 분의 i의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음, 평면 거울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브젝티브 거리와 이미지 거리가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평면 거울 같은 경우는 5분의 i의 마이너스라서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5i의 크기는 같으니까 플러스 1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는 항상 크기가 같아요. 자기랑 같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배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바로 정립상, 바로 된 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죠? 뒤에 연습하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얘기했는데 초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초점은 어떤 빛이 하나에 모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초점이라고 하는데 그 빛은 아주 멀리서 온 빛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렸을 때 볼록 렌즈로 먹지를 태우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볼록 렌즈를 멀리서 오는 햇빛을 갖다 대게 되면 한 점이 아주 작게 모이죠. 그것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목 거울에서도 그런 초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에서 성화를 채화할 때 보면 성화봉을 갖다가 오목 거울에 어떤 영역에다 갖다 놓으면 불이 확 붙어요. 자, 그것을 오목 거울에서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평면의 빛이, 평면파의 빛이 그림에서처럼 한 점에 모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때에 음, 이 초점은 바로 초점까지의 거울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이 초점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떤 것이 또 신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신통방통한 그 공식에다 대입해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거리가 5인데 물체가 평면파가 들어온다는 건 매우 멀리, 태양과 같이 매우 멀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결국 0이 되고 이때의 상거리가 초점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f라고 하는 초점은 매우 멀리 있는 물체가 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에 맺힌 상, 그것은 아주 작게 되죠. 그 아주 작게 된 그 상까지의 거리가 바로 초점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빛이 모여서 오는 경우를 갖다가 실초점이라고 합니다. 실초점. 그리고 실제로 빛이 모였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라서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지금 볼록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빛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죠? 빛은 볼록 거울을 맞고 되돌아가면 퍼져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모이지 않지만 그 빛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요, 퍼져나가는 것을 연장을 해서 연장된 것을 갖다가 보면요,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 이 연장선이 한 점에 모이게 되는 점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불러요. 대신 그것을 실초점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초점이라고 하냐면 네, 아까 사용했던 말이겠죠? 초점이라고 하고 그때의 부호는 음수를 사용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실제의 상이 맺히면 그것은 실상 그러면서 부호는 양수 그 다음에 가상의 상, 즉 연장선이 맺혀서 상이 맺히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음수를 하면서 허상. 여기서는 한 점에 모였으니까 상이 한 점에 모였으니까 허초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거울에서는요,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R로 표시하는데 이 곡률 반경은 거울은 오목거울이든 볼록거울이든 연결하게 되면 연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원이죠. 그래서 원의 일부분이 오목한 거울, 원의 일부분이 볼록한 거울. 그래서 원의 안에서 쳐다보면 우리는
오목 거울을 보는 거죠. 또 원의 밖에서 쳐다보면 우리는 볼록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곡률 반경이라고 하고요. 특이한 것은 그 곡률 반경의 절반이 되는 그 위치가 바로 초점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울에서 실제로 어떻게 상이 맺혀지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아까처럼 거울 공식을 쓰면 편리하게 알 수도 있어요. 즉 거울 공식은 뭐였냐면 다시 반복합니다. 5분의 아이고 틀렸네요.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 이것이 거울 공식인데요. 어, 이러한 공식 말고도 레이트 레이싱이라고 하는 빗살 추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반사의 법칙을 적용해서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경로를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인 곳에 상이 맺히니까 그것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레이 트레이싱 방법입니다.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광학기기를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LED를 만든다 아니면 자동차에 라이트 그 헤드램프를 갖다 만든다 할 때도 다 미리 설계를 해보고 만듭니다. 뭐 조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그때 사용하는 모든 시뮬레이션 툴들이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에 기반합니다. 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면요. 먼저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네 가지의 규칙을 이제 했는데요. 첫 번째,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빛은 반사하여 초점을 지난다. 어, 잘 알고 있는 거죠? 평행하게 광축, 여기 광축이라는 말도 나왔구나.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광축이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초점과 그 다음에 구면의 중심 C와 F를 모두 다 지나갔고 물체가 놓여 있는 그 직선 이것을 광축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광축이라고 합니다. 어, 자, 이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입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멀리에서 평행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초점을 지나죠. 그게 초점이 정의였고 그것이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이게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빗살이고 얘는 반사하겠죠. 반사하면 반사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얘가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초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초점을 지나는데 여기에서 반사의 법칙을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를 접선 이러고 그리고 거기에 수직한 걸 법선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 세타 1과 이쪽에 세타 2라고 하는 각도가 같다라는 것이 반사의 법칙이죠. 자, 그렇게 그려보면 평행하게 들어온 것은 초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조건인지 그 법칙을 한번 보면 초점을 향해 입사하는 빗살은 평행을 반사한다. 평행하게 들어왔으면 초점을 지나겠죠. 그러면 초점을 향해 들어왔으면 평행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물체에서 맞고 오는 빛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여기 5에서 1에서부터 자, 이걸 그려주면 좋겠네요. 5원에서부터는요. 이렇게 뭐 빛이 어느 방향이라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느 방향으로 다 가는 것이 여기 있는 거울에 다 맞은 다음에 얘네들이 오류 없이 다 다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광선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세 가지, 적으면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초점을 지나는 광선들이죠.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눌러볼까요? 초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광선은 평행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평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개밖에 안 그렸는데 이 두 개만 그려서도 우리는
그 물체의 상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광선이 한 점에서 만나죠. 어디에서 만났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만났고 그때까지의 그 만난 곳까지가 바로 상의 위치고 그것이 상거리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쓰지는 않고 다른 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바로 뭐냐면 곡률 중심을 지나는 선은 반사 후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거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뭐냐면 O에서부터 시작해서 C를 통과하는 거죠. C를 통과해서 얘는 다시 어때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반사인데 왜? 왜냐하면 중심에서 나온 것은 원에 수직하게 구면에 수직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바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광선도 지금 물체의 상에 위치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이용해서 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구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광축의 중심을 향해 입사한 빛은 축의 대칭으로 반사한다. 즉, 여기 가운데로 입사한다는 거죠. 가운데로 입사한다는 거는,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어때요? 반사면이 수직이고 여기가 접선이면 얘는 네,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결국 얘도 어때요? 여기서 만나게 돼요. 자, 어떤 레일을 써서 두 개라도 만나면 거기가 바로 상위 위치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평행하게 들어와서 초점을 지나는 것 하나랑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 하나, 이 두 개를 쓰는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 것은 모두 다 지워야겠어요. 자, 또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모두 틀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아주 복잡한 그림들이 있죠. 또 다른 복잡한 그림들은 무엇을 하냐면 여기 있는 물체를 갖다가요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물체를 여기 O1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물체를 O1이 아닌 다른 곳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즉 멀리 있는 물체가 아니라 거울에서 조금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 물체에 대한 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미 지금 O1에 의한 물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C와 F의 사이에 원래보다 작은 크기의 도립된 거꾸로 된 상이 보이고 있다는 걸 보이겠죠. 아까 오목거울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어떤 걸 봤냐면 네. 뭐 벤치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벤치가 꺾돼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레이 트레이싱으로 갖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엔 여기 O2가 있는 걸 보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 물체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요거 아까 했던 것을 갖다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O2를 가져옵시다. 자, O2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들어간 것은 바로 초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 광선은 한번 그려드릴게요. 노란색으로. 이 광선은 어디에 물체가 있던지 간에 평행하게 들어간 광선은 다 지나가고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거는 만들어지고요. 다음 잘 보세요. 어디로 지나가는지. 자, 이번에는 자, 얘가 매치는 상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O2에 의한 이미지는 바로 I2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살짝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울게요. 두 번째 어떤 걸 그려보면 되냐면 제가 잘 하는 중심을 향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다. 그럼 반사회에서 같은 각도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만나는 위치가 바로 이미지 2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복잡하니까 지우고 요거 수업할 때가 참 힘들어요. 같이 그리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3 이렇게 녹색의 위치를 갖다 보세요. 여기에 또 다른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으면 상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아까 그림 중에서 손, 오목거울의 그림 중에 손 있던 거 봐요? 손은 적립상이었어. 거꾸로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멀리서부터 어, 물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세우는 거에서부터 얘를 쭉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물체는 초점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초점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되게 되면 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네, 거꾸로 이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생긴 이유는 뭐겠어요? 또 레이트레이싱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놨는지, 이제는 결과만을 이제 적어놨네요. 자, 한 가지만 더 레이트레이싱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또 지우고, 여기에서 지금 노란 선은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노란 선, 좀 굵은 걸로 표시해야 되나? 노란 선으로 쭉 가면 초점을 지나는 거죠. 근데 이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란 선이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얇은 선으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 초점을 지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3에서부터 이제는 녹색으로 그려볼까요?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어요. 그럼 중심을 지나는 것을 반사의 법칙으로 그려보면, 아이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광선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절대 만나지 않으면 상이 안 맺힐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희한하게 얘를 뒤로 연장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뒤로 연장을 해보면 걔네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장선이 만나는 허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확대된 정립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세 가지를 좀 빠르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군데다 적어보니까 그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난잡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목 거울에서는 세 가지의 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이트레이싱으로 세 가지의 상을 갖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렌즈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그 상의 위치와 상의 크기, 그 다음에 상의 뭐 종류,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상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브젝티브 거리와 이미지 거리를 갖다 알게 되면 5분의 i의 마이너스 하면 이게 배율이잖아요. 그래서 상의 크기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목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볼록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볼록 거울은 간단해요.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볼록 거울, 어이쿠, 자, 간단합니까? 음, 자, 보죠. 우선 레이트레이싱 몇 개만 해볼까요? 먼저 평행하게 들어오는 걸 따라가 봅시다. 색칠해가면서 따라해 볼게요. 평행하게 들어온 거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초점을 지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의 초점이 아니고 허초점이기 때문에 얘는 반사돼서 나가는 것을 연장해보면 그것이 초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중심을 향해서 지나가는 광선을 한번 봅시다.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을 파란색으로 보면 이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또 색칠을 하는 게 좋겠네요. 하늘색으로 색칠을 하면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지나가는 광선은 어때요? 거울면에 맞고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데 그 두 광선이 만나는 곳에 바로 상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미지는 바로 여기에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아주 멀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 이 상은 어디에 있어요?
네, 초점이 있죠? 점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상은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점점 거울과 같아지겠죠? 거울 쪽으로 가까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상은 안쪽으로 오면서 밀체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상도 이 안쪽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얘가 뭐 여기에 거의 붙었다. 그러면 1대1처럼 같은 크기로 그냥 평면처럼 느끼면서 상이 맺혀지겠죠. 그래서 결국 볼록 거울에서의 상은 요 내부에 항상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멀 때는 F에서부터 구면 중심까지. 그래서 이미지 거리가 점점 줄어들죠. 오브젝티브 거리가 점점 줄어들 때 이미지 거리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항상 거울의 뒷면에 생기니까 허상이라고 하고 항상 서 있으니까 바로 서 있으니까 적립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렌즈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렌즈는 얇은 렌즈예요. 얇다라고 하는 것은 두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두께를 무시하는 것은 렌즈에서부터 거리를 갖다가 하나의 값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앞면과 뒷면에서 두 번이 굴절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음, 렌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뭐 앞면 렌즈에서부터의 거리, 뒷면 렌즈에서부터의 거리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니까 복잡하죠. 이번에는 얇은 렌즈로 근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렌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처럼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볼록 렌즈는 평행한 빛이 들어와서 한 점에 모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음,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빛이 모여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이거는 상의 거리이기도 하면서 초점의 거리이기도 하죠. 아래 공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공식은 많이 봤죠. 거울에서 사용하는 공식하고 거울 공식, 그 다음에 렌즈에서 사용하는 렌즈 공식,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부호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부호 규칙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오브젝트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미지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지금 여기 쓰이는 것을 갖다가 지금 위에 있는 경우 볼록 렌즈에서 빛이 평행하게 아주 멀리서 오는 경우다라고 합시다. 그럼 오브젝트분의 1에서 이 오브젝트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한대 값이 되겠죠? 또한 이미지 분의 1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렇게 내면 뭐가 됩니까? 바로 F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이미지 거리와 바로 초점 거리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여기 오브젝트분의 1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0이 되고 따라서 이미지와 초점 거리는 같다. 즉 이때 발생되는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점인 요 초점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미지는 바로 초점이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목 렌즈인데요. 오목 렌즈는 어때요?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을 때는 상이 맺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뒷면에 상이 맺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장하는 거예요. 얘를 연장.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다시 그려야겠네요. 아이쿠. 자, 연장을 색깔별로 같이 따라가면서 하죠. 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쿠, 또 색깔을 안 바꿨네. 그러면 얘는 녹색이죠? 녹색은 왜 이렇게 그려놨지? 네, 녹색은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 빨간색은 이렇게 연장이 될 것이니까 얘가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연장선이 모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미지가 바로 초점이 되는데 이미지는 반대편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의 연장선, 광선의 연장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분의 1은 f분의 1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데 볼록 렌즈는 초점이 양수이고 오목 렌즈는 초점이 음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얇은 렌즈 공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배율 공식도 그대로 씁니다. 오브젝티브의 i의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는 거울에서의 레이 트레이싱을 했는데 이번에서는 렌즈에서의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렇게 하나, 둘. 축에 나란하게 렌즈로 입사하는 빛살은 초점을 통해 진행한다.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하는 빛은 그대로 진행한다. 거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에 축에 나란하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은 거울에 맞고 거울의 초점을 지나죠. 또 거울의 중심으로 향한 것은 반사의 법칙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완전히 대칭적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두 개의 빛이 모이게 되면 만나는 점의 상의 위치가 되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두 개만 썼지만 매우 많은 모든 빛이 그 한 점에 모이게 되면 다시 상을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레이 트레이싱을 따라가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색깔을 칠해가면서 따라가 봅시다. 여기에 붉은색 계열이 있긴 한데 붉은색이 보이려나요? 붉은색으로 어떤 위치의 물체에서부터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은 사실 모든 방향으로 다 나오죠.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빛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서 일부 몇 개만 보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중에서 두 개만 가지고도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렌즈를 다 통과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붉은색부터 보죠. 붉은색은 뭡니까? 평행하게 들어온 강선이죠.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 강선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지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것은 어디를 지난다? 바로 초점을 지난다. 초점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초점을 지나서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강선이죠.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강선은 굴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사실은 두 번 굴절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두 번은 굴절을 하지만 이거는 렌즈가 얇다라고 해서 두 개의 강선의 오차가 꺾여짐이 이렇게 뒤틀림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그것을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요 중심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를 살펴봅시다. 중심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 중심은 거의 평면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굴절이 한번 사실은 일어나요. 어느 쪽으로? 네, 느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번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또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사한 빔과 여기서 나가는 빔은 두 개가 평행하게 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델타 어느 정도의 간격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이 간격이 매우 유리가 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차이가 없겠죠. 그렇게 간주하고 우리는 레이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빛이 모이는 곳에 상이 맺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 더 한다면 초점을 통과해서 들어온 빛은 평행하게 나간다 해서 이 세 개의 빛은 한 점에 모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오목 렌즈와 같이 여러 가지의 상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몇 가지를 지우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줘야 되는 것은 어, 물체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고, 물체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 물체의 사이즈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중심을 지나는 축인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체가 어디를 지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과 이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이 바로 어, 초점을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이 광선은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계속 이 라인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가 여기에 있어도 또는 물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어도 또는 이 물체가 이 안쪽에 있어도 또는 이 물체가 여기에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어도 지금 이 평행에 들어온 광선이 초점을 지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이 그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로 첫 번째 지금 물체가 요 O라고 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아마도 요 F와 거의 비슷하죠. F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요 이미지도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대칭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느냐 하면 여기는 EF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EF보다 물체가 더 멀리 있는 경우를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떤 광선이 변하냐면 요 파란색 광선 있죠. 파란색 광선이 변해요. 광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겠죠. 이쪽 왼쪽으로 간다면.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슉 하고 작아져요. 슉 하고 작아지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생기겠죠. 아, 이거를 이렇게 좀 기울기만 바꿀 수 있게끔 하면 좋을 텐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만나죠. 따라서 어떤 상이 돼요? 네, 작은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요거를 지우고 1번을 지울게요. 이제 1번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다 지워버렸네.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2번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 하는 건 2F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파란색 라인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요 파란색 라인의 기울기가 커지죠? 이게 커지다 보면 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이게 쭉 아이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쭉 키우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그렸던 요 라인과 비교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커져서 이렇게 되면서 쭉쭉쭉쭉 해서 결국은 요 뒷면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네,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지났고 이제 더 지어봅시다. 더 지어보고 이제 새로 보면 자, 이번에는 물체가 어디 있냐면 초점보다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중심을 지나는 선은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초점선과 이 선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더 커지죠. 그러면 두 선은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에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연장선을 연결해 보면 그 연장선은 이 뒤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만나게 되죠. 즉 상은 허상이 만들어지면서 큰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볼록 렌즈에서의 상의 모습을 갖다가 몇 가지를 그려봤는데 이 세 가지는 오목 렌즈에서의 오목 거울에서의 상의 모습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오목 렌즈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로 진적하기를 볼록 거울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항상 적립호상이 만들어집니다. 레이트레이싱을 따라가 보면 평행하게 들어오는 것은 어때요? 초점을 지나는데 오목의 경우는 호초점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들어온 것은 어때요? 중심을 향해서 들어온 것은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는 위치인 이 안쪽에서 바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멀든지 작든지 어디에서든 이 거울의 뒷면에, 아니죠. 렌즈의 뒷면에, 즉 물체 쪽에 상이 맺히게 되죠. 물체가 오브젝티브가 매우 멀리 있다 그러면 초점에 근접해서 상이 맺힐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매우 가까이 온다 그러면 점점 커져서 뭐 거울과 이 렌즈와 거리가 거의 같다, 차이가 없다. 즉 렌즈 바로 앞에 물체가 있다면 상의 크기는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